이번 강의는 제4장 회귀 모형의 진단과 수정 그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분 F 검정, 편회기 그림, 그리고 적합 결혈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현재 P 빼기 1개로 구성된 설명 변수들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 혹은 그 부분, 일부분의 변수로 구성된 게 더 좋은지 우리가 이런 거를 F 검정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또는 각각의 보정된 회귀 개수들을 시각화하는 이런 편회기 그림. 자, 또는 저희가 이 오차항에 대한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 과대 추정이 되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검정하는 적합 결혈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변수 변환, 그리고 회귀 개수를 표준화하는 방법, 그리고 다중 공선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만약에 가정된 회귀 모형의 가정이 위배가 됐을 때 이거를 올바르게 제대로 좀 수정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 변환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변수를 변환함으로써 이 회귀 모형의 가정을 위배시키지 않고 잘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표준화 회귀 개수는 무엇이냐면, 보통 저희가 이 회귀 개수, 특히 회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단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평균이 한 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즉, 그때 우리가 이런 변수들의 이 단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를 표준화시킴으로써 각 회귀 개수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반응 변수 y가 있고요, 설명 변수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된 어떤 중위기 분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설명 변수는 y를 설명을 해야지 자기네들끼리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게 독립 변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서로 이게 관련이 있는, 독립이 아닌 이런 관계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이걸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과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형의 가정은 바로 선형 모형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응 변수와 이 설명 변수와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관계라면 우리가 설정한 이 선형 모형이 잘못된 것이죠. 자, 또는 오차항의 분산이, 즉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고, 얘는 특정한 상수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y에 대한 분포도 평균이 요거를 따르고 시그마 제곱이 이제 요런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즉 각각 그 주어진 그 x 설명 변수에 따른 그 y에 대한 평균은 다를지언정 그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다 일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함수 형태를 보이거나 또는 이런 분포가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베타들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혹은 이런 검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변수를 적절하게 변수를 이 변환을 함으로써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x하고 y의 관계가 비선형일 때 적절하게 변수를 변환함으로써 이 선형 이 함수로 만드는 이런 변환, 또는 다음과 같이 이런 분산이 어떤 함수, 즉 어떤 그 이제 형태를 보일 때 이걸 안정화하는 그런 변환이라든지, 혹은 이런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걸 정규성이 근접하게 만족할 수 있게 이 변수를 변환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비선형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수 변환을 통해서 선형성을 띠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다음과 같이 어떤 분산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분산이 상수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형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100% 해결책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변수 변환을 하더라도 모형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냥 기존의 어떤 비선형 모형을 쓴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모형들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은 과목 이름 자체가 선형회귀 모형이죠. 그러니까 선형회귀 모형에 그 국한되게 그 안에서만 위배가 됐을 때 어떻게든 선형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본 선형 모형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형성을 위한 변환을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두 변수가 어떤 뚜렷한 선형관계의 형태가 보이지 않았을 때, 자,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뤄볼 겁니다. 이 본 데이터들은 제가 실러버스에 소개해드렸던 R을 활용한 선형회귀 분석, 그 교재에서 이제 자료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본 자료들을 제가 다 업로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유류 65마리의 뇌 몸무게와 그냥 그 포유류의 몸무게를 한번 두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매멀.csv 파일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자, 과연 몸무게가 무거우면, 즉 등치가 크면 그에 따라서 뇌의 무게도 무거운지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포유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우는 뭐 개라든지 고양이도 포유류고요. 뭐 사자 뭐 이런 것도 포유류죠. 그리고 코끼리 이런 것도 포유류란 말이에요. 고래 이런 것들. 자, 이것도 보면은 이 포유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몸무게도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뭐 개나 고양이, 뭐 사자 이 정도는 몸무게가 그냥 비슷비슷한데 코끼리나 고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개, 고양이에 비해서 상당히 몸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산점 더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튀는 값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무게가, 자, 여기 X축이 몸무게죠. Y축이 뇌의 몸무게고요. 따라서 이런 패턴을 보면은 분명히 뭐 몸무게가 무거우면 뇌의 무게도 무겁게 이제 보이는 패턴을 보이는데 뚜렷한 어떤 선형적인 패턴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면은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그 변환을 하는 겁니다. 즉 각각의 기존의 변수를 로그 변환 취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몸무게 즉 바디를 로그 변환시킨 거하고 y 즉 이 뇌의 무게를 로그 변환시킨 거, 이 두 개에 대한 산점들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뚜렷한 어떤 선형 관계 패턴이 보이죠. 자, 이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모형을 이제 그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즉 로그 y가 어떤 새로운 y 스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x를 어떤 새로운 x 스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 추정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추정내 모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요 y 요 전체의 해시죠. 예측값은 바로
베타 지로에서 예측값이 얼마예요? 대략 13이죠. 그 다음 플러스 0.75의 로그 x값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해석할 때 주의해야 돼요. 자, 얘는 이 0.75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그 x, 즉 로그 바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 로그 브레인의 평균이 0.75만큼 증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즉 변수 변환을 하면은 그 변환된 변수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p-밸류 같은 것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얘가 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베타 지로에 대한 p-밸류보다 훨씬 더 유의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도 똑같이 유의하게 나왔는데 이 t-밸류, t값 보면 t값이 어떻게 돼요? 변수 변환한 게 더 크죠. 변수 변환하지 않은 것은 20.276인데 변수 변환했더니 26.41로 더 t값도 더 큰 값으로 이제 산출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가 특히 이런 선형성을 변환을 할 때는 로그를 많이 변환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자, 로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x 변수 값이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10이 있고요. 만이 있고요. 그리고 100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 값을 제가 만약에 로그를 취하잖아요. 즉 로그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로그 x는 어떻게 되죠? 로그 1은 어떻게 되죠? 얘는 0이죠. 요거 로그 10은 계산해 보면 2.3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그 만은 계산해 보면 9.2가 나옵니다. 로그 100만은 계산해 보면 13.82가 돼요. 즉 기존에는 어떤 이런 값들에 대한 스케일이 로그를 취하게 되면 굉장히 작아지죠. 그 차이 값들이 좀 더 안정화되게, 즉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트랜스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어떤 이런 변수 변환에 의해서 선형화 될 수 있는 모형을 우리가 변환 가능한 선형 모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수 성장 혹은 지수 쇠퇴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보통은 비선형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라든가 혹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근데 이런 지수 성장 혹은 지수 쇠퇴 함수일 경우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y죠. 이 y에다가 로그 트랜스폼, 즉 로그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식 자체가 선형적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새로운 y 스타가 되는 거고, 얘는 기존에 있는 베타 지로에다가 로그 트랜스폼 한 거니까 새로운 어떤 베타 지로 해시 스타가 된 거고요. 베타 1 x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인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미켈리스 멘텔이라는 모형식이 있는데 다음같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비선형 형태죠. 비선형 함수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y 값을 역수를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형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역수 취한 게 어떤 새로운 y 스타가 되는 거고, x의 역수 취해진 것이 새로운 x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형적인 함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변환을 함으로써 선형 함수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차항 있죠? 오차항이 과연 이 분포가 등분산을 따르는지 혹은 독립성을 따르는지 정규성을 따르는지 이런 잔차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차가 평균이 0이고 랜덤하게 잘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y값과 요 구성된 요 선형 모형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랜덤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고 모형이 잘 설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꼭 빠짐없이 단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충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살충제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살충제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이 벌레들의 생존이 감소하는지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관측한 자료가 되겠고요. 요거는 버그.csv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봤더니 자, 살충제에 노출된 시간이 0이에요.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벌레들이 2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살충제에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노출이 됐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48개로 줄어들었네요. 10분 동안 노출되어 했더니 125마리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산점도로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런 비선형 함수 형태로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지수 세태 함수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형을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선형적인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이런 지수 세태 함수에서는 y를 로그 트랜스폼, 그러니까 로그 변환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다가 로그 변환된 자료에 대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니 완전히 리니어한 형태로 보이게 되네요. 그쵸? 그때 각각에 대한 기울기하고 베타 값들이 아래와 같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추정된 회계식을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죠. 이제 로그의 y, 요거 이제 추정값은 대략 5.28 29네요. 29 마이너스 0.049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5.29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그의 베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우고요.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x가 지금 타임이 만약에 분이라고 한다면 1분 동안 이제 노출되었을 때 이 생존 벌레 수의 그 로그 변하는 것의 평균이 0.049마리만큼 감소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에 의한 뭐를 검증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잔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등분산성 그리고 정주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실제 분석을 하실 때는 꼭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분산 안정화 변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즉 저희가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했었죠. 노멀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잔차 분석을 통해서 이게 검정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오차항에 대한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추정과 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당연히 y라는 값에 대한 분포도 노멀을 따르고요. 평균은 x 베타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 형태들의 곱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분산이 어떤 평균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분포를 보세요. 보시면 시그마 제곱하고 이 평균은 서로 관련이 없어요. 이건 서로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만약에 이 평균인 x 베타가 증가하면 시그마 제곱도 증가하거나 혹은 얘가 감소하면 얘도 만약 감소하는 혹은 또 증가하는 이런 서로 관련이 있게 되면은 특히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이 분산을 상수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같이 예를 들어서 다음같이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산이 컨스턴트 즉 상수가 아니고 어떤 평균의 2배 이런 이제 평균의 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같은 경우는 바로 오차항의 등분산성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x하고 y가 있으면 회기식이 있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즉 평균은 점차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그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두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분산이 이렇게 됐다가 점차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분산이. 이런 경우는 등분사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산 안정화 변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y하고 시그마 제곱이 서로 정비례 관계다. 즉 x가 2배 증가하면 시그마 제곱도 2배 증가하는 뭐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은 이 y에다가 이 반응면수에다가 루트를 변환을 취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고요. 또는 다음 같은 이제 평균 곱하기 1 빼기 평균이 시그마 제곱과 비례하는 형태가 된다면 어떤 사인의 역함수에 대한 변환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혹은 평균의 제곱과 시그마 제곱과의 어떤 그런 비례, 혹은 뭐 평균의 세제곱 혹은 4제곱 이런 경우일 때 뭐 로그를 취한다든가 혹은 뭐 역변환 이런 거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제곱으로 비례한지 혹은 세제곱으로 비교한지도 우리가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행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좀 이따 한번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요거 루트 y 혹은 로그 트랜스폼 하는 거, 혹은 역변환,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변환을 해서 결과들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7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은 자료 레스토랑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레스토랑 데이터는 우리가 음식점 30개의 매출액과 광고비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총 30개의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어떻습니까? 광고비가 증가할 때마다 판매액도 함께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선형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분산이 어떻습니까? 각 포인트들의 분산이 일정하지가 않고 점차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본 자료에 대한 어떤 분산 안정화 변화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산을 변수를 변환하지 않고 그 오차항에 대한 분산의 패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잔차 분석을 통해서 총 4개 플롯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Y축이 레지듀얼, 즉 잔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축이 피티드 밸류예요. 자, 우리가 Y-햇과 잔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차항의 등분산성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아니다 다를까 평균은 거의 0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퍼짐의 정도는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고루고루 흩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산이 패턴이 이제 어떤 패턴을 보이는 거죠. 점차 커지는. 그래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잔차를 표준화 시킨 겁니다. 표준화 잔차가 되는 거죠.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피티드 밸류가 증가할 때마다 이제 분산도 점차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피티드 밸류 값을 보면은 요 아래 베타 햇들에 대한 어떤 검정의 결과를 보면, 자, 추정된 회귀 개수들의 값에 대한 p-밸류가 모두 다 유의해요. 심지어 R-스퀘어 값은 어떻습니까? 0.9825로 상당히 높네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이 썸머리, 즉 모델에 대한 그 결과 해석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잔차 분석을 통해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 이거를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잔차 분석을 통해서 오차항의 등분산성의 위배를 확인을 했으니까 한 변수 변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y를 로그 변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변환 시킨 결과 어떻습니까? 요 등분산성에 대한 이 잔차 분석에 대한 플롯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떤 패턴을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뚜렷한 이런 비선형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y에다 로그 변환시킨 것이 그렇게 좋은 모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y에다가 루트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변환을 해봤더니 이것도 약간의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이지만 아까와는 조금 아까의 패턴보다는 즉 로그 변환시킨 것보다는 덜 곡선 형태가 조금 더 안정화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노멀 QQ 플롯도 어느 정도 또 안정되게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y를 역변환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변환 시켰더니 얘는 완전히 이제 V자 형태네요. 그렇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로서 얘랑 그러니까 y에다 루트 씌운 거랑 그래도 그나마 로그 변환 시킨 거 이 두 개의 형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R스퀘어 값을 한번 살펴보죠. R스퀘어 값이 얘는 0.969가 되는 것이고 얘는 R스퀘어 값이 0.98이네요. 즉 y에다가 루트 변환을 시킨 게 조금 더 그 이제 설명용도 더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가정도 등분산성에 대한 가정도 그 위배하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지만 본 자료에서는 루트, 즉 y에다가 루트 변환시킨 것이 베스트 모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광고비를 한 단위 투자할 때마다 즉 y 매출액에 대한 루트를 씌운 그 평균값이 얼마만큼 증가했죠? 보니까 0.365만큼 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규성을 위한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차항에 대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F테스트라든지 혹은 T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자, 또는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노멀 분포를 즉 정규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하게 됐죠. 따라서 만약에 이 오차항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가설 검정이라든지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즉 어떤 바이어스, 즉 편의가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변수를 변환함으로써 이런 정규 분포로 형태의 꼴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정규성을 위한 변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이런 멱 변환이 있습니다. 이 멱 변환은 무엇이냐면 바로 또 다른 말로 이제 거듭 제곱 변환이라고 해요. 즉 다음과 같이 이런 y의 값을 어떤 람다 형태의 이런 거듭 제곱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함으로써 어떤 정규성을 띠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스 앤 콕스 박스 칵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학자 이름이고요. 두 분 이런 박스하고 이 콕스라는 학자가 이제 1964년에 제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디어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수업 초반에 그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소제곱법이 있었죠. 그 OLS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해서
추정법이라고 해서 이 우도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즉 likelihood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likelihood는 저희가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분포를 가정을 하면 이 분포에 대한 모수들이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베타들이 모수가 되겠죠. 이런 특히 이 회귀 분석에서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모수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즉 다음과 같이 요런 x가 주어졌을 때 베타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얘를 가장 크게 하는 베타를 찾는 것이 바로 최대 우도 추정법이 됐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x축에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 람다를 놓는 거예요. 람다가 뭐였죠? 바로 이 y에서의 이 거듭제곱 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마이너스 1, 0, 1, 이 안에도 뭐 1.5 뭐 이런 값들이 쭉쭉 있겠죠. 그리고 y축은 뭘 넣냐면은 이런 우도값 likelihood 혹은 여기다 로그 취한 로그 likelihood 값을 y축에 놓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likelihood는 지금 현재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만든 likelihood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로그 likelihood 값이 여기 요 값이에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likelihood 값은 요 값입니다. 0일 때는 요 값이에요. 1일 때는 요 값이에요. 1.5일 값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람다가 1일 때 얘가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likelihood 값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y에다가 1승을 한 요 변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y죠. 요 값일 때 이 정규 분포의 가능도 함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 변환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적당한 람다를 찾는 방법을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일 때 likelihood 값이 가장 크니까 이 likelihood 값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y는 이제 노멀을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식이 구성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적당한 람다가 0으로 추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y의 0승은 1이잖아요. 1을 쓰는 게 아니라 람다가 0일 때는 y에다가 로그 트랜스폼, 로그 변환을 시킨 것이 이제 근사적으로 0을 따른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람다가 0이 아니라 뭐 1.2, 뭐 1.5 이런 값이 추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좀 뭐 이렇게 변환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y의 람다승으로 근사를 시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람다의 정확한 추정값 람다 헷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람다 값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람다 헷이 대략 뭐 1.789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y의 1.789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요거의 근사값인 2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즉 y에다가 제곱을 변환시켜서 요걸 통한 이제 회귀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소수점짜리까지 다 고려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든지 혹은 뭐 1.5, 1, 뭐 3분의 요런 대략적인 값들로 저희가 변환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박스각스 변환인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은 이제 어떤 거듭제곱골, 즉 몇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y 값을 어떤 정규표를 근사를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노멀을 가정한 회귀 분석의 likelihood 값을 가장 크게 하는 람다를 찾는 거다. 그게 바로 박스각스 변환의 아이디어인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규성을 위한 변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레스토랑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오차항의 등분산성
요걸 분산을 안정화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정규성 근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박스캅스 변화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캅스 변화는 다음과 같이 박스캅스라는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박스캅스 한 다음에 요 괄호 안에다가 모형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회귀 모형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박스캅스 이 함수는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math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x축이 람다가 되겠고요. y축이 라이클리후드 값이 되는 거죠. 혹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언제 가장 최대 값이 되냐면 이때 값이에요. 즉 요 값일 때 람다가 요 값일 때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냐면 대략 0.788 정도가 나옵니다. 정도가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추정된 람다는 0. 대략 788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값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값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대략 1 정도인 값으로, 즉 이거는 이제 y의 1승이잖아요. y의 1승은 뭐예요? 변환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인 y 값이 오히려 정규분포를 잘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람다가 1인 경우, 그냥 y인 경우에 QQ 플러스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정규성을 잘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람다 값을 0.8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y 0.8로 변환한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은 저희가 그 오창의 등분산성 요거를 할 때 y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베스트 모델로 저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0.5를 한번 대입한 것에 대한 흡교 플러스 살펴볼게요. 봤더니 이쪽 부분에 조금 이 정규성을 벗어난 게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이제 따른다는 것을, 즉 정규분포를 잘 따른다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본 이 레스토랑 데이터에서는 이 람다가 0.5일 때, 즉 루트로 변환한 것이 오차항의 등분산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정규성을 잘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회귀계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인 이 표준화 회귀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귀계수를 왜 표준화 시킬까요? 자, 이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런 회귀식이 있어요. 이때 저희가 이제 베타 헷 어떤 특정한 요 회귀 기울기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 변수 xj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 헷 이 단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즉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y 헷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단위에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중회귀 모형이 추정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x1 앞에 붙어있는 회귀계수는 1이고요. x2 앞에 붙어있는 회귀계수는 100이에요. 딱 요것만 봤을 때는 x2의 영향력이 x1보다 100배 정도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y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x1의 단위는 센티미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x2의 단위는 미터였던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풀어 쓰게 되면은, 자, x1의 경우는, 즉, 요걸 제가 베타 1의 헷이라고 보고 얘를 이제 베타 2의 헷으로 볼게요. 베타 1의 헷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x1이 1cm 증가할 때, y 헷이 1kg 증가한다. 혹은 y의 평균이 추정값이 1kg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타 2를 보면 얘는 x2가
1m 증가할 때 y 햇이 100kg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로만 봤을 때는 x2의 영향력이 x1보다 100배만큼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단위를 고려하면 다르단 말이에요. 자, x1이 1cm 증가할 때 y 햇이 2kg 증가한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100cm 증가할 때 100kg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즉 100cm는 1m죠. 그러니까 베타1의 영향, 그 단위를 고려했을 때 베타1의 영향력도 1m, x1이 1m 증가할 때 y 햇이 100kg 증가함으로써 베타2의 해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향력의 크기가 동일한 겁니다. 단위를 고려하게 되면. 따라서 만약에 이런 설명 변수들의 값들의 단위가 다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이런 회귀계수를 표준화시킴으로써, 즉 단위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영향력의 크기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회귀계수가 이럴 때 필요하게 됩니다. 얘는 기존에 있는 베타 햇에다가 앞에 있는 이 텀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텀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분모는 아래와 같이 요거예요. 즉 y의 편차의 제곱합이 분의 그때 해당되는 xj의 편차 제곱합을 나눠준 거에 루트 씌운 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베타 j에 대한 그 단위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가지고 설명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표준화 회귀계수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식처럼 어차피 이 분모는 y에 대한 그 편차 제곱 합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분자에 해당되는 요 값은 각각의 xj, 그러니까 j 번째 설명 변수들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j 번째 이 설명 변수들의 편차 제곱이 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표준화 회귀계수 값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 해석에 주의해야 되는 거 한번 이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기존에 y값, i번째 y값, 그리고 i번째, 그리고 j번째 설명변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i는 이제 관측치의 개수죠. 그러니까 n개가 되겠고, j는 p/1개 설명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건데 어떻게 표준화 시키냐면, 만약에 표준화된 변수가 어떤 y의 스타라고 한다면 얘는 기존에 있는 y에다가 평균을 빼주고요. 자, 센터링 시키고 그 다음 걔네들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으로 루트 씌우고 나눠주면 됩니다. 요 값은 뭐냐면은 요거죠. 요게 되는 거예요. y의 편차 제곱의 합. 그 다음 이제 x는 요것은 어떻게 표준화 시키냐면 얘를 wij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 요거죠. 근데 이걸 wij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표준화 시키냐면은 j번째 설명 변수에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 그때의 이 편차 제곱의 합을 나눠주면 됩니다. j번째에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 시킨 다음에, 자, 즉 이렇게 표준화된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정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게 정규 방정식 매트릭스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w 값은 x를 표준화시킨 거, 이 y는 y 스타는 y를 표준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런 형태가 보이고요.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실 게 이 w 같은 거 있죠. 이 w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표준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디자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앞에
1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x1 이렇게 x2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표준화된 것은 요게 필요 없어요. 즉 베타 0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값들이 지금 다 표준화, 즉 센터링 됐기 때문에 베타 0 햇의 표준화 값은, 즉 회귀 절편의 표준화 값은 0이에요. 0 값이 추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w는 x1을 표준화시킨 거, x2를 표준화시킨 거에서 xp 빼기 1로 표준화시킨 거에 대한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사이즈 크기는 바로 n 바이 p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w의 트랜스포스 곱하기 w에 대한 크기는 바로 p 빼기 1 바이 p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베타 0가 없어요. 베타 1의 표준화, 베타 2의 표준화, 땡땡땡 베타 p 빼기 1의 표준화 값이 산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요 값이죠, 요 값. 요 w 트랜스포스의 w. 자, 요 값을 계산해 봤더니 요런 결과가 나온대요. 이 매트릭스 잘 보면 뭐냐면 대각 원소의 값은 모두 다 1이고요. 그리고 비대각 원소, 그렇지 않은 대각 원소가 아닌 값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아래 1, 2는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설명변수와 두 번째 설명변수의 표본 상관계수예요. 자,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얘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x1, x2 해서 이게 xp 빼기 1인 거고, 얘도 x1, x2, x3 해서 xp 빼기 1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x1하고 x1 두 개의 표본 상관계수니까 1이죠. 자기들끼리니까. 요 값은 x1과 x2,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변수와 두 번째 설명변수의 표본 상관계수. 이 값은 첫 번째 설명변수와 세 번째 설명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 요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j가 3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설명변수가 3개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w 첫 번째 설명변수가 3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 얘는 1, 1. 두 번째의 첫 번째 설명변수 표준화된 거. 그래서 n번째 이면서 첫 번째 설명변수의 n번째 값을 표준화시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값의 두 번째 설명변수 표준화시킨 거. 얘는 두 번째 설명변수의 두 번째 값, n번째 값이면서 두 번째 설명변수,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얘도 이렇게 구성이 됨으로써 얘는 n 바이 3이 되는 거라고요. 얘를 트랜스포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과 열이 뒤바뀌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맞나요? 그러면 W 트랜스포스 W는 3 바이 3의 매트릭스 형태가 될 거고요. 얘를 계산해 보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 바이 3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되냐면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두 개에 대한 내적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요 값은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쵸? 그 다음 요 값은 이게 되겠고, 요 값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 값은 이렇게 돼요. 자, 요 값은 뭘까요? 요 값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보시면 요 값이랑 요 값은 서로 같고요. 요 값이랑 요 값도 서로 같아요. 그리고 요 값이랑 요 값도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요 값만 알면 돼요. 자, 이걸 좀 뜯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요 값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값. 요 값 보면은 얘는 요거잖아요. 근데 wi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설명 변수를 표준화 시킨 거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루트 s11에다가 xi 빼기 x파 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쓸게요. 값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거를 전체 제곱한 거죠. 얘는 시그마 1부터 n까지 이게 되겠고요. 분의 자 루트 s11은 제곱하니까 얘는 요게 되죠. 근데 요 값은 뭐예요? 요 값? 요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 빼먹었네요. 첫 번째 설명 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그 자체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 돼서 얘는 1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요 값도 마찬가지로 1로 나오고 얘 값도 마찬가지로 1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비대각 원소인 요 값 한번 살펴볼게요. 요 값. 자, 1부터 n까지 wi1, wi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루트 s11분의 xi1 빼기 요값 곱하기 루트 s22분의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거 뭡니까? 얘는 이게 되잖아요. 자, 이게 많이 본 꼴이죠. 얘는 바로 루트 s의 11 그대로 그냥 s22 그리고 요 분모는 s의 12죠. 자, 이거 뭐예요? 바로 첫 번째 설명면수, 두 번째 설명면수의 표본 상관계수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W 표준화, 디자인 매트릭스를 표준화 시킨 거, 그외 트랜스포스 곱하기 또 표준화 시킨 거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상관계수 행렬, 표본 상관계수 행렬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W 트랜스포스에다가 이 y를 표준화시켜놓은 곱해도 첫 번째 값은 y하고 첫 번째 설명변수와의 표본 상관계수, y하고 두 번째 상관계수의 표본 상관계수, 이런 값들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요건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하우스 프라이스라는 자료를 이용할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주택 판매 가격이 반응 변수고요. 네 가지 설명 변수로서 이제 회귀 분석을 구성할 건데, 첫 번째 설명 변수는 단위가 10,000원인 세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명 변수는 이제 대지 평수로서 단위가 평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물 평수로서 이것도 단위가 평이고요. 네 번째는 주택 연령으로서 단위는 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27가구를 조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킴으로써 각 베타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먼저 표준화 시키지 않은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추정된 베타들을 살펴봤더니 이 플로어, 그러니까 이 건물 평수에 대한 추정된 베타 값이 가장 크네요. 그렇죠? 그 다음 큰 것이 이제 주택 연령이 되겠어요. 비록 음수지만 주는 영향력은 두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 큰 것이 이제 대지 평수가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것이 이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밸류를 봤더니, 자, 요 세금이랑 그리고 이제 건물 평수가 이제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요걸 이제 표준화 시킬 거예요. 자, 표준화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자, 표준화 회귀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단위 영향력을 제거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건물 평수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요. 그 다음, 원래는 두 번째가 주택 연령이었죠. 근데 봤더니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바로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주택 연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것이 바로 대지 평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유의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금이랑 건물 평수가 유의한데, 그 이유는 이거는 단순히 그 변수를 표준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 P밸류 값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T밸류 값, T분포에 대한 이 T밸류 값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같이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위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T밸류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분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이 단위 영향력을 제거하면은 바로 건물 평수와 그리고 세금이 둘 다 영향력이 높고, 그리고 그때에 대한 유의성도 유의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6번째 개념인 다중공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해요. 자, 이처럼 설명변수들끼리의 관계가 높을 때 발생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두 개의 설명변수가 있는 이 표준화 회귀 모형에서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때 디자인 행렬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아 볼게요. 자, 이때 이 W에 대한 트랜스포스하고 거기다 W를 곱한 이 값은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처럼 다음과 같이 2x2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대각행렬은 모두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대각행렬은 그 각 설명변수들끼리의 표본 상관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런 2x2 매트릭스 형태일 때 이거에 대한 역행렬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쓰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곱분의 1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 W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은 여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표준화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표준화 회귀 개수가 추정이 될 거예요. 이거 베타 햇이라고 한다면 이때 얘는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우리가 절편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표준화 회귀 개수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중선형 회귀 모형에서의 그 베타 분산의 공식과 동일합니다. 요 W 트랜스포스 W의 역행렬에 대각 원소값이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시그마 제곱을 한 게 각 회귀 개수들의 분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도 1 빼기 아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두 번째 베타 햇도 햇의 분산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요 값이 뭐라고 그랬죠? 요 값은 설명변수, 즉 x1의 설명변수와 두 번째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에요. 만약에 x1하고 x2에 대한 이 코릴레이션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값이라면 자, 이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서 이 분산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가 만약에 거의 0에 가까우면은 어떻습니까? 분모가 제일 작죠. 0, 분모가 1로서 가장 작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 제곱 값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만약에 두 개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작게 되면은 그때 베타 1과 베타 2의 추정치의 분산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반대로 두 개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각 회귀계수 추정치의 분산은 굉장히 크게 된 겁니다. 자, 추정치의 분산이 크다. 그 스탠다드 에러 값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된 이 베타 1의 햇과 베타 2의 햇을 믿을 수가 없고 당연히 우리가 t 검정을 했을 때도 유의하지 않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풀랭크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에 의해서 각각 서로 독립적인 차원에 의해서 3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가 높다 보니 굳이 x1, x2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x1만 가지고도 x2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즉 2차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랭크, 즉 이 우리가 차원을 랭크라고 표현했죠. 랭크가 최대 개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x 트랜스포스 x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아래와 같은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량의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역행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혹은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중공선성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자, 이 다중공선성을 탐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 표본 그 설명변수들이 만약에 x1부터 xp1개가 있으면 이 각 설명 변수들끼리의 모든 표본 상관관계 값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x2하고 x3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럼 이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넣거나 혹은 부분 F 검정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아래와 같은
분산 팽창 인수라는 VIF, 즉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하는 요 수치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아까 그 설명드렸던 W 트랜스포스 W의 인버스, 요 값의 대각원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같은 이런 공식에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x1, x2, 만약에 xp 빼기 1의 설명면수가 있다고 할게요. 만약에 이 x1에 대한 VIF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즉 x1이 그 나머지에 대한 설명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x1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x1을 다음과 같이 이런 반응 변수로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 있죠. x2부터 나머지 xp 빼기 1까지 요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요. 회귀 분석을 해서 뭐를 산출하냐면 바로 R² 값을 산출합니다. R² 값이 뭐예요? 각 나머지 설명 변수들이 x1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지 설명령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회귀식을 세워가지고 설명령이 높게 되면은 당연히 x1이 나머지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설명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요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VIF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요 R²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역수를 취해요. 이 값이 바로 VIF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R² 값이 대략 한 0.8이다 라고 하면은 이 VIF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1 빼기 0.8에서 분의 1이니까 얘는 0.2분의 1, 그러니까 5 정도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얘가 0.9라면 VIF 값은 대략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와 같이 VIF 값이 5 이상이거나 10보다 크면은 다중 공존성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특히 5 이상이면 첫 번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자, 5 이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때 그 설명변수 값이 나머지 설명변수와의 그 설명력이 0.8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VIF 값이 10보다 큰다면 이거는 다중 공존성으로 이제 거의 확정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R² 값, 즉 K번째 설명변수를 반응변수로 놓고 나머지를 설명변수로 놓은 이 회귀 분석에 대한 R² 값이 0.9 이상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하우스 프라이스 전에 다뤘던 이 자료를 이용해서 다중 공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는 표본 상관계수 행렬, 두 번째는 VIF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표본 상관계수 행렬은 다음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은 각각을 표준화시킨 거에 표준화 그 디자인 행렬 트랜스포스 W, 자, 이렇게 계산된 매트릭스랑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각 행렬 값을 살펴보면 당연히 1의 값이 나오고요. 비대각 행렬의 값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x3하고 x1이 0.832로 가장 높아요. 자, 여기서 x1은 뭐였냐면은 세금이었고요. x2는 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땅의 넓이, 땅의 평형, x3는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물의 평형, x4는 이제 연식, 얼마나 오래 되는지 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x3하고 x1, 즉 건물의 평형이랑 세금이랑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플로어랑 그 그라운드, 그러니까 땅의 넓이랑 그리고 부지의 넓이하고 이 건물의 넓이, 평형과는 이제 0.703으로 또 높은 상관계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3 자체가 다른 이 그라운드랑 텍스랑 높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본 상관계수 행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VIF 값을 이용해 봤더니 텍스에 대한 VIF 값은 3.97, 그라운드는 2.32, 플로우는 4.1로 얘가 가장 높아요.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 행렬에서 봤던 것처럼 플로우가 아까 그라운드랑 텍스랑 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VIF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연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플로우를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5 이상이면은 의심할 수 있지만 이 정도도 아예 낮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로 여력이 된다면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플로우가 텍스하고 그라운드에 대한 영향을 얘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변수 하나만으로도 이 두 개의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모델들의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모델은 다 넣은 거. 자, 두 번째 모델은 얘 두 개, 즉 텍스랑 그라운드는 요거에서 다 설명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 F 검정 같은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부분 F 검정. 이때 규모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베타 1하고 베타 2가 0이다 해가지고 검정을 했을 때 만약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한다면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기각하지 못한다면은 이 풀 모델이 더 좋은 모형이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 공통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변수 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죠.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에 어떤 비선형 함수 형태일 때, 또는 우리가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 같은, 혹은 정규성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 기존에 있는 변수를 변환을 함으로써 이 가정을 만족시키게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로그 트랜스폼을 하든가, 혹은 루트를 취하든가, 혹은 뭐 역변환, 요런 자주 사용하는 요런 변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형식을 다시 변형을 시키고 그에 대한 또 잔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잘 성립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규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스 앤 칵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즉 몇 변환을 통해 가지고 정규성 가정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표준화 회귀계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베타 햇에 대한 해석은 x 단위와 이제 y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회귀 분석처럼 이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단위가 모두 다 다르고,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베타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표준화 시킴으로써 단위의 영향을 없애고 이제 그 값들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중 공손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설명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요거를 살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 표본 상관계수 행렬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VIF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다중 공손성이 있다면 추정치들에 대한 분산이 굉장히 크고, 혹은 유의하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중 공손성도 꼭 반드시 중회귀 모형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뭐 계산 같은 거, 증명 같은 건 많이 없었고 대부분 어떤 패키지라든지 혹은 결과 해석 위주로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분석은 한번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이따 R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